병원 원무과에서 사망진단서를 받아든 숙자.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딸 이름은 한지연이에요. 지윤이 아니라요. 서류에는 한지윤 1982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떨리며 속삭입니다. 어르신, 어젯밤 중환자실에서 환자 식별 팔찌가 바뀌었대요. 숙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럼 어제 내가 보낸 아이는 누구였지?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절규하는 숙자. 우리 지연이는 어디 있는 거야? 복도를 헤매며 울부짖는 모습.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내 딸을 돌려줘. 병원 복도에 울음소리가 메아리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인천의 오래된 시장 끝자락, 새벽 5시 반. 한숙자는 검은 정장을 벗지도 못한 채 부엌 가스불에 김을 굽고 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옷 그대로였어요. 검은 국화향이 옷깃에 배어 있고 흰 김이 타는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웁니다. 이른한 살 숙자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와 왔다. 밥 먹자. 비어있는 방을 향해 소곤대는 버릇은 지연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였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늘 이렇게 불러댔거든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나서 김밥 노점 하나로 딸을 키웠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시장 한 구석에서 김밥을 말고 또 말았습니다. 손가락이 빨갛게 터져도 겨울바람이 매서워도 지연이만 보면 모든 게 견딜만 했어요. 지연은 자랄수록 밝은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랬어요. 엄마, 나 대학 꼭 갈 거야. 엄마 고생 끝내줄 거야. 그런 말을 하던 아이가 25에 민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정중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런데 결혼 뒤 사위 민수의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카드비까지 겹치면서 지연의 표정이 점점 어둡게 식어갔어요. 숙자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벌었으면 저 아이 인생도 달라졌을까? 김밥 하나에 1,000원씩 받아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지연이 결혼한 뒤로는 더 자주 혼잣말을 했습니다. 딸이 집에 자주 오지도 않았거든요. 민수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라고 했나 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가 오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부조 봉투들과 일회용 국화가 뒤엉켜 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조문객들이 건네준 봉투들 하나하나 정리해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 조문객 단체방에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왔지만 숙자에게 세상은 여전히 냉장고 소리뿐이었습니다. 지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건 사흘 전이었어요. 민수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 순간부터 숙자의 세상은 멈춰버렸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병원 영안실에서 본 지연의 얼굴은 너무 평온했어요. 마치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숙자는 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더 잘해줄 걸 그랬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훌쩍이며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지연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민수는 장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자고 했어요. 어머니, 너무 오래 두면
지연이가 편히 못 갈 것 같아요. 빨리 보내드립시다. 숙자는 뭔가 이상했지만 사위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따랐습니다. 화장까지 하루 만에 끝냈어요. 너무 빨랐지만 민수가 회사 일이 급하다며 서둘렀거든요. 장례식장에서 민수는 계속 전화를 받았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몇 번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봤어요. 숙자는 그때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장례식장 안은 국화 냄새로 가득했어요. 하얀 국화, 노란 국화들이 관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갔지만 숙자에게는 모든 게 흐릿하게 느껴졌어요. 지연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제상에 올렸습니다. 김밥, 떡볶이, 단무지. 어릴 때 숙자가 만들어주던 것들이었어요. 김이 타는 냄새가 더 진해졌어요. 숙자는 가스불을 끄고 탄 김을 치웠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엄마, 김 또 태웠네. 내가 해줄게. 초등학생이던 지연이 의젓하게 김을 구워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집게를 들고 김을 뒤집어주던 모습이 선명했어요. 지연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숙자를 도와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예 혼자서 김밥을 말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엄마, 나중에 큰 김밥집 차려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지연의 꿈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였습니다. 숙자는 그때가 가장 미안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가는데 지연이만 취업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괜찮아, 엄마. 나는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 지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가끔 속상해하는 모습을 숨기지 못했어요. 숙자는 밤마다 미안한 마음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취업한 곳은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급여도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민수를 만났어요. 처음 지연이 민수를 데려왔을 때 숙자는 좋은 사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지연이를 아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지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어요. 결혼 첫 해까지는 괜찮았어요. 민수가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지연도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손님이 많지 않았고 경쟁도 심했습니다. 민수는 점점 예민해졌고 지연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던 중에 카드빚이 생겼습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카드로 돌려막기를 했대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지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숙자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김밥 노점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누군가의 전화를 받을 기분이 아니었는데 계속 울려댔습니다. 화면을 보니 서울시립병원 원무과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장례는 이미 어제 끝났는데 왜 병원에서 연락이 올까요? 여보세요? 한숙자 어르신이시죠? 서울시립병원 원무과입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그게 사망진단서에 관해서 연락드린 건데요. 이름이 잘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숙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제 화장까지 했는데요.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학이 넘어지고는 행정착오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병원에 한번 오실 수 있으신가요?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숙자는 그대로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버스를 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버스에 앉아 있으니 사람들이 자꾸 쳐다봤어요.
서울시립병원까지는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숙자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름이 잘못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지연이 한지연인 건 분명한데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혹시 병원에서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무과 창구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어요. 직원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숙자를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이 한숙자 씨 맞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사망진단서 사본 확인해 보세요.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아쥐는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피고인 란에 적힌 이름이 한지윤 1982였습니다. 지연의 본명은 분명히 한지연인데요. 이게 뭡니까? 우리 딸 이름은 한지연이에요. 지윤이 아니라요. 숙자가 서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듯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게 저희도 이상해서 확인해 봤는데 뒷면 전산 로그를 보시면 사망진단서 뒷면에는 전날 밤 타 환자와 연동이라는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연동이요? 그게 뭡니까? 숙자는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만 저었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내용은 상급자에게 문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급자는 외근 중이라며 내일 다시 오라고 했어요. 숙자는 그냥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로 가서 당직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사흘 전 밤에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는데 혹시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개인정보라며 거절했지만 숙자가 유족이라고 하니 간단한 기록은 보여줬습니다. 응급실 이송 기록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지연이와 같은 시각에 무연고 여성이 도착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했어요. 간호사님, 이 무연고 환자는 어떻게 된 건가요? 간호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상태로 오셨어요. 숙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응급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내과 간호조무사가 숙자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혹시 한지연 씨 보호자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조무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숙자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어젯밤 중환자실에서 환자 식별 팔찌가 한 번 바뀌었대요. 저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 말을 하고는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숙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환자 식별 팔찌가 바뀌었다고? 그럼 어제 숙자가 화장장에서 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정말 지연이가 맞았을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지연의 얼굴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창백했지만 분명히 지연이었어요. 귀 뒤에 있는 작은 점도 보였고 손목에 있는 흉터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니면 숙자가 너무 슬퍼서 제대로 보지 못한 걸까요? 그때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전화를 받는데 이상했어요. 혹시 민수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매점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사망진단서에 이름이 틀렸다는 것, 무연고 환자가 같은 시각에 온 것, 환자, 식별 팔찌가 바뀌었다는 것.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숙자는 다시 원무과로 갔습니다. 실례지만
사망진단서 원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곤란해했지만 숙자가 계속 부탁하니 컴퓨터로 확인해 줬어요. 어르신, 원본도 동일합니다. 한지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딸은 어디 있는 거죠?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대답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상급자와 상해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숙자는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럼 어제 내가 보낸 아이는 누구였지? 만약 정말로 환자 식별 팔찌가 바뀌었다면 지연은 아직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만약 지연이 살아있다면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왜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숙자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어. 지연이를 찾아내겠어. 집에 돌아온 숙자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을 걸어가다가 세탁소 앞 CCTV 복사해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밟혔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세탁소 사장에게 물어봤어요. 사장님, 정말 CCTV 영상을 복사해 주세요? 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숙자는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사장은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한 사람이라 숙자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아이고, 지연이가 그런 일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1,000원짜리 USB 하나를 사서 사고 당일에 교차로 CCTV 영상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오래된 노트북으로 영상을 확인했어요.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저녁 교차로 카메라에 지연이 실려가는 119 구급차가 찍혀 있었어요. 구급대원 조끼에 서울시립병원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시간도 민수가 말한 것과 일치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2대였어요. 거의 동시에 병원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대는 지연을 태운 차, 다른 한 대는 누군지 모를 환자를 태운 차였어요. 숙자는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말한 무연고 환자가 이 2번째 구급차에 타고 있었나? 숙자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병원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자는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지배인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장례식장은 어제보다 조용했습니다. 다른 상가들이 몇 개 있었지만 지연이 있던 곳은 비어 있었어요. 지배인님 계세요?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년 남성이 나왔는데 숙자를 보자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르신, 어제 뵈었는데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배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유족분이 빠르게 화장 원하셨잖아요. 사위분이. 숙자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요? 난 안 했는데요. 분명히 민수가 서둘렀지만 숙자는 빠르게 하자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위분이 계속 빨리 해달라고 하셨어요. 회사 일이 급하다면서. 지배인의 설명을 들으니 더 이상했어요. 왜 민수가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보통 가족을 잃으면 조금이라도 더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요. 혹시 사위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보셨어요? 숙자가 물었습니다. 지배인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은 양복 입은 분들이 몇 번 오셨어요. 사위분과 귓속말을 나누시더라고요. 숙자는 어제 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민수가 누군가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보험회사 사람 같기도 하고. 보험회사. 그 말을 듣자 숙자의 머릿속에 뭔가 스쳤습니다. 지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나요? 결혼 후에 민수가 보험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했어요. 실례지만 유품 목록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배인은 서류함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유품 목록을 보니 지갑, 핸드폰, 시계 등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이 늘 끼던 얇은 은반지가 없었습니다. 이 반지 왜 없죠? 숙자가 목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반지요? 저희는 이것밖에. 지배인도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지연은 결혼 반지 말고도 어머니가 사준 은반지를 늘 끼고 다녔거든요. 중학교 졸업 선물로 준 것이었는데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었어요. 숙자는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반지가 없다는 것도 이상하고 민수의 행동도 이상했어요. 장례식장을 나와서 집으로 향하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뒤져봤습니다. 지연의 통장이나 서류들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새마을금고 통장을 찾아서 펼쳐봤습니다. 지연이 결혼 후에도 이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통장 내역을 보니 최근에 실손보험 특약 증액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되는 일이었어요.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숙자는 이상했어요. 지연이 보험료를 올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더 자세히 보니 증액 신청서 서명이 있었습니다. 지연의 필체 같기도 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평소 지연의 글씨보다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연자를 쓰는 방식이 달랐어요. 민수, 내가. 숙자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만약 민수가 지연의 서명을 흉내내서 보험을 증액했다면, 그리고 지연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를 기다렸다면, 아니,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보험 증액, 서둘러 진행된 장례, 사망진단서에 잘못된 이름, 바뀐 환자, 식별 팔찌, 없어진 반지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숙자는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됐어요. 어머니, 뭐 급한 일 있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경계하는 느낌이었어요. 민수야, 병원에서 이상한 연락이 왔어. 사망진단서에 이름이 틀렸다고 하더라.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병원 실수겠죠? 제가 확인해 볼게요. 너무 덤덤한 반응이었어요. 보통 같으면 놀라거나 당황할 텐데요. 그리고 지연이 반지가 없어졌어. 내가 사준 은반지 말이야. 반지요? 잘 모르겠는데. 사고 때 없어진 걸 수도 있고요. 이것도 이상했어요. 민수는 지연이가 그 반지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숙자는 확신했습니다. 민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연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다시 한번 간호조무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환자 식별 팔찌가 바뀌었다.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지연은 아직 어딘가에 있을 수 있었어요. 숙자는 다시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어요. 다음 날 오후 민수가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놓으시죠. 지연인 같어요. 첫 마디부터 차가웠습니다. 숙자는 민수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어요. 뭘 놓으라는 거야? 난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병원에 자꾸 가시면 안 됩니다.
지연이도 편히 못 갈 거예요. 민수는 숙자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의 정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너 화장 서류에 왜 내가 앞장섰어? 숙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지만 금세 침착해졌어요. 회사 일 봐야 하니까 빠르게. 절차 도와드린 거죠.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대답은 매끈했지만 눈빛은 피했습니다. 평소 숙자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던 민수와는 달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둘렀어? 하루 만에 화장까지 끝내다니. 숙자는 계속 추궁했습니다. 지연이 생전에 화장을 원한다고 했어요. 빨리 보내달라고요.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지연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는 자꾸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지연이 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몸 상하실까봐 걱정돼요. 말은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보험 증액한 거 알고 있어? 숙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보험이요? 아, 그거. 지연이가 혹시 모르니까 좀 더 든든하게 해두자고 해서요.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직접 서명했어? 숙자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했죠. 왜 그러세요? 민수는 점점 예민해져 갔어요. 평소 온화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럼 은반지는 어디 갔어? 내가 사준 그 반지 말이야. 반지요? 그걸 왜 자꾸 사고 때 어디 떨어뜨린 걸 수도 있잖아요. 민수는 이제 아예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숙자는 민수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민수야, 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이상한 점이요? 뭐가 이상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평소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이름이 틀렸다고 했어. 그리고 그건 병원 실수일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수는 숙자의 말을 계속 끊었습니다. 갑자기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피했는데 숙자에게는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통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급한 일인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돌아온 민수는 더욱 서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볼게요. 지연이 일은 이제 그만 생각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는 서둘러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숙자는 민수의 변한 모습을 생각하며 불안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숙자는 다시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8시쯤 병원에 도착했어요. 낮과는 달리 조용했습니다. 응급실 쪽을 배회하다가 어제 만났던 간호조무사를 찾았어요. 하지만 그는 숙자를 보자 당황하며 피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어제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 어르신, 저 모르는 일이에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간호조무사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하지만 숙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딸을 찾아야 해요.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간호조무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금은 위험해요. 나중에. 그리고는 서둘러 사라졌어요. 숙자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누군가 숙자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어요. 어르신이 한지연 씨 어머님이세요? 깜짝 놀란 숙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중환자실 간호사 장미경이에요. 어제부터 어르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미경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밖으로 나가실래요? 병원 뒤편 구운 오뎅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야기하기 좋았어요. 장미경은 오뎅을 시키더니 숙자에게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중환자실 3동, 새벽 3시 전출 서류상 요양병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숙자가 물었습니다. 장미경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젯밤에 중환자실에서 환자 한 명이 조용히 이송됐어요. 서류상으로는 요양병원으로 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환자가 혹시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새벽에 갑자기 이송 지시가 내려왔고 평소와 다른 절차였거든요. 장미경의 설명을 들으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3동이 어디에 있어요? 병원 별관 쪽이에요.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인데. 장미경은 말을 흐렸어요. 어르신,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저도 이미 충분히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요. 숙자는 장미경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저도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일로 저를 찾지는 마세요. 저도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오뎅을 다 먹고 헤어지면서 장미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혼자 하시지 마세요. 너무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숙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연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 수 없었어요. 쪽지에 적힌 내용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중환자실 3동, 새벽 3시 전출. 만약 정말로 지연이 그곳에 있었다면, 살아있다면,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밤 11시, 숙자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장미경이 알려준 3동 별관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별관 쪽으로 걸어갔는데 생각보다 외진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불빛도 거의 없었어요. 3동 뒤편을 돌아보니 철문이 있었습니다. 잠겨 있었지만 틈 사이로 사람 그림자가 스치는 게 보였어요. 숙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지연이가 여기에?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을 켰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철문에 귀를 대고 안쪽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는데 조금 기다리니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 씨, 보험금은 확인했고 이 환자만 조용히 넘기면 돼요. 낯선 중년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숙자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여기 있다니. 그리고 보험금 이야기까지. 분명히 뭔가 큰 음모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철문에 바짝 붙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건가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하면 의심받아요.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렸다가 요양병원으로 보내면 돼요. 여자가 대답했어요. 그럼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네, 아무도 찾지 못할 거예요. 숙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환자라는 게 지연을 말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민수가 지연을 없애려 하고 있다는 것도 확실했습니다. 녹음을 계속하면서 더 들어보려 했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캐묻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증거는 다 없앴고 병원 쪽도 입단속 시켰으니까요.
여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그런데 누가 시어머니한테 귀띔해 준 것 같아요. 계속 의심하고 있거든요. 누군지 알아봐야겠네요. 혹시 병원 직원 중에. 대화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건 빼도 박도 못한 증거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팔을 낚아챘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병원 보안 요원이었어요. 휴대폰이 바닥에 굴러갔고 녹화가 꺼졌습니다. 아무것도. 숙자는 당황했어요. 보안 요원은 숙자를 보안실로 데려갔습니다. 어르신,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또 오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숙자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규정이니까 지켜주세요. 가족분께도 연락드리겠습니다. 보안 요원은 단호했습니다. 숙자는 쫓겨나듯 병원을 나왔어요. 마음은 급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잠그고 나왔는데 이상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거실 서랍이 뒤집혀 있고 방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을 뒤진 것 같았어요. 가장 중요한 USB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이 들어있던 그 USB 말이에요. 이런. 숙자는 절망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연의 통장과 보험 서류들도 모두 없어졌어요.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숙자는 무력감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어머니, 내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니 인감 좀. 숙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지연의 보험금을 받으려고 인감까지 달라는 거였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숙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지연이를 팔찌 받고 죽은 걸로 만든 거냐?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민수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나 다 들었어. 별관에서 하는 이야기. 숙자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지연이 어디 있어? 당장 말해. 지연인 죽었다고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지연이 살아있다며. 숙자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 짧은 속보가 떠올랐어요. 서울시립병원 환자 식별 오류 의혹. 병원 사실무근.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기사였습니다. 아마 민수 일당이 미리 손을 써둔 것 같았어요. 숙자는 나는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적이 되었고 병원도 편이 아니었어요. 증거도 모두 사라졌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낡은 트렁크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연의 어릴 적 물건들이 들어있는 트렁크였어요. 열어보니 초등학교 학예회 사진이 나왔습니다. 빨간 머리띠를 한 지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 밝던 아이가 지금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지연아. 엄마가 끝까지 가볼게. 숙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연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엄마인 숙자가 포기하면 안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찾아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분명히 길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지연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숙자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은 잠들지 못했어요.
지연의 사진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연이를 구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숙자는 결심했어요.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어요. 지연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숙자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이순자는 동네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시청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고 각종 민원 처리에 능했거든요. 순자야, 나 좀 도와줘. 숙자가 사정을 설명하자 이순자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이거 큰일이네. 혼자 해결할 일이 아니야. 이순자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민센터부터 가자.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야 해. 두 사람은 함께 주민센터를 찾아갔어요. 공무원이 국민신문고 신고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의료진 부정행위, 보험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신고서를 작성했어요. 신고 내용을 작성하면서 숙자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환자 식별 팔찌 교체, 급작스러운 화장 진행, 사망진단서 오류, 보험금 증액, 음반지 분실까지 하나하나 적다 보니 명백한 범죄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순자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부정신고센터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병원에서 환자 바꿔치기한 사건 신고하려고요. 담당자는 진지하게 들어주며 정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절차가 느리고 설명도 어려웠지만 숙자는 메모지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점심때쯤 주민센터를 나와서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때 숙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서울시립병원 중환자실 수간호사 장미경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숙자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병원 기록에서 찾았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장미경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어요. 이순자와 함께 조용한 카페로 가서 장미경과 만났습니다. 장미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전 밤에 무연고 사망자 1명과 지연 씨의 환자 식별 팔찌가 바뀌었어요. 응급실에서 실수로 뒤바뀐 건데 병원 쪽에서 이를 덮으려 했습니다. 장미경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의료사고 보고서를 쓰면 병원 평가에 악영향을 주거든요. 숙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 지연이는? 살아계세요.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의식은 없는 상태예요. 장미경의 말에 숙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연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순자가 대신 물었습니다. 사위분이 보험 문제로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부인분이 사망한 걸로 처리해달라고. 그리고 병원도 의료사고 보고를 피하려 했고요. 장미경은 자신도 모르게 공범이 되었다며 자책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숙자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장미경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녹음 파일이 있어요. 민수 씨와 병원 관계자들이 나눈 대화요. 그리고 숙자의 카톡으로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민수와 병원 관계자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보험금 사기와 환자 바꿔치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증거가 돼요. 이순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 환자분은 아직 별관 3동에 계세요. 곧 요양병원으로 옮기려 할 겁니다. 장미경이 급하게 말했어요. 한번 요양병원으로 가면 찾기 어려워져요. 빨리 막아야 해요. 숙자는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려움도 미움도 지금은 잠깐 내려놓자. 아이를 먼저 건지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연을 안전하게 구하는 것이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이순자와 함께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녹취 파일과 국민신문고 신고 번호를 제출했어요. 이거 심각한 사안이네요. 즉시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찰관의 반응이 진지했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환자가 다른 곳으로 이송될 수 있어요. 숙자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밤 중으로 현장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경찰관이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순자가 말했어요. 숙자야, 잘했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진작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고마워, 순자야.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숙자는 친구에게 감사했어요. 그날 저녁 숙자는 지연의 사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지연아,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구해낼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이 피어났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장미경의 양심 고백과 이순자의 도움, 그리고 공적기관의 개입으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어요. 늑장 같던 공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밤 10시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할 예정입니다. 증인으로 동행해 주세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숙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별관 앞에는 형광조끼를 입은 정태호 경위와 2명의 경찰이 서 있었어요. 숙자도 함께 왔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순간이었어요. 한숙자 씨 신고하신 내용 확인차 압수수색 집행합니다. 철문 앞에서 경위가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별관을 관리하던 경비원이 당황하며 열쇠를 꺼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매캐한 소독약 냄새가 퍼졌습니다. 장미경 수간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안내했어요. 여기 3동 7호입니다. 복도는 어둠침침했고 오래된 병원 특유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숙자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지연아. 7호실 문 앞에서 숙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경찰관이 먼저 들어가서 안전을 확인한 후 숙자를 불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커튼을 젖히는 순간 숙자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인매, 귀끝에 있는 작은 점, 손목에 어릴 적 넘어져서 생긴 흉터까지. 분명히 지연이었어요. 지연아. 숙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어요. 각종 의료기기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생체 신호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봄눈이 녹듯 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상태는 어떤가요? 경희가 동행한 의사에게 물었어요. 외상으로 인한 뇌진탕으로 보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멈춰. 이건 다 합법적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민수가 들이닥쳤어요. 뒤따라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정태호 경위가 영장을 내밀며 민수를 제지했어요.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일단 모시고 가시죠. 민수의 얼굴이 허물어지듯 일그러졌습니다. 저를 체포한다고요? 무슨 근거로?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증인 진술서까지요. 경위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민수는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병원이 먼저 하자고 했어. 보고 사고 나면 병원 끝장이라면서. 장미경이 고개를 떨구며 고백했어요. 저희도 무연고 사망을 저희 과실로 오해받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일에 동조하게 됐습니다. 병원 관계자들도 하나둘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검은 양복의 남자는 보험회사 조사팀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보험금 지급 절차를 밟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음모가 있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었어요. 민수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구하려고 한 거라고요. 하지만 녹음 파일에는 민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는 증거가 명확했어요. 그럼 왜 급하게 화장을 진행했나요? 경위가 추궁했어요. 그리고 왜 환자 바꿔치기를 방관했나요?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숙자는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두려움이 사람을 죽일 뻔했어. 병원은 의료사고 은폐를 위해, 민수는 보험금을 위해 모두 두려움에 휩싸여 죄를 저질렀던 거였어요. 어머니, 민수가 마지막으로 숙자를 불렀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빚에 시달려서. 하지만 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지연이가 깨어난 후에 생각해 볼게. 경찰들이 민수와 공모자들을 연행해 갔어요. 병원 관계자들도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동행했습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진 병실에는 숙자와 지연, 그리고 의료진만 남았어요. 지연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숙자는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지연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숨쉬기가 조금 더 안정되고 표정도 편안해 보였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내일부터 정식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안에 의식을 되찾을 것 같아요. 희망적인 소식이었어요. 지연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숙자는 지연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간혹 지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엄마 목소리 들리지? 이제 안전해. 속삭이듯 말하며 딸의 회복을 기다렸어요. 새벽이 되자 지연의 호흡이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의료진들도 긍정적인 반응이라며 안심시켜줬어요. 길고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지연도 구해냈어요. 숙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연이 깨어나면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지연은 재활병동에서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의식을 되찾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흐릿했지만 점차 모든 것을 기억해내고 있었어요. 다행히 뇌에 큰 손상은 없었고 재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숙자는 매일 도시락을 싸서 병원에 갔습니다. 미역국, 김, 멸치볶음, 계란말이까지. 지연이 어릴 적 좋아하던 반찬들을 그대로 만들어 가져갔어요. 엄마가 직접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어. 지연이 한 조각씩
천천히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숙자는 행복했습니다. 엄마, 나 미안해. 지연이 어느 날 갑자기 말했어요. 민수 때문에 엄마한테 걱정 끼쳐드렸어. 내가 더 똑똑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연은 민수의 계획을 전혀 몰랐지만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책했어요.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 둘 다 천천히 살자. 숙자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급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내자.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았어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서 말이에요. 병원에서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환자 식별 오류로 인해 유가족에게 큰 고통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징계를 받았고 장미경은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민수는 보험 사기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끝까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녹음 파일과 각종 증거들이 그의 거짓말을 드러냈어요.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연고로 세상을 떠난 여인을 위해 숙자와 지연은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화장된 그 여성을 위해서였어요. 공동묘지 한편에 작은 비석을 세우고 하얀 국화를 올렸습니다. 당신 덕에 내 애를 찾았습니다. 부디 편히 가세요. 숙자는 그 여인의 비석 앞에서 속삭였어요. 만약 그분이 없었다면 지연의 정체성 혼란도 없었을 테고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을 거였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은인이었습니다. 지연도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묵념했어요. 고마웠어요. 저 때문에 고생하셨을 텐데. 두 사람은 그 여인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름도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며칠 뒤 새마을 금고 앞 벚꽃이 흩날리는 오후였습니다. 지연이 퇴원한 첫날이었어요. 숙자와 지연은 시장 김밥집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외식이었어요. 김밥집 아주머니도 지연이 살아 돌아온 것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지연아, 밥 한 공기 더 할래? 숙자가 물었어요.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배가 고파.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대답이었어요. 사고 이후 입맛을 잃었던 지연이 다시 식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김에 싸먹는 밥까지. 평범한 식사였지만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따끈한 공기밥처럼 손 안에 담겨 있었어요. 엄마, 나 다시 일하고 싶어. 지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몸이 다 나으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거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지연에게는 새로운 각오가 생긴 것 같았어요. 뭘 하고 싶은데? 숙자가 물었어요. 사회복지사 공부를 해보려고. 나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지연의 꿈이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의미 있었습니다. 고통을 통해 성장한 것 같았어요. 숙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밥 노점을 정리하고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서로 도우며 살자는 이순자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거든요.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이 보람 있었습니다. 지연이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숙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장미경 간호사, 이순자 할머니, 정태호 경위까지. 이들 모두 지연을 구하는데 힘을 보탠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엄마,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지연이 말했어요. 민수 같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훨씬 많았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절망적인 순간에도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숙자의 내면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움과 두려움이 남긴 상처 위에 우리는 밥을 올린다. 이게 우리 방식의 치유다. 복수나 원망보다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었어요. 봄바람이 김밥집 문발을 흔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밥을 먹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어요. 엄마,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같이 밥 먹자. 그래, 지연아. 매일 같이 먹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고통을 이겨낸 강인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오래도록 식지 않기를 두 사람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거든요. 함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